혹시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한 경험 있으시죠? 이제 늙었으니까 조용히 살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66살 박정희 씨입니다. 3년째 요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그냥 박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지나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분의 몸에 새겨진 신비로운 문신, 28년 동안 숨겨온 진짜 정체, 그리고 반드시 끝내야 할 마지막 임무가 말이죠. 과연 한 여성이 28년 만에 펼치는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외곽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효심원은 언뜻 보기에도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벽돌 사이로 이끼가 자라고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죠. 이곳에서 3년째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박정희는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정희는 올해 66살,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어깨가 넓고 손목이 굵직한 편이었어요. 머리는 항상 뒤로 단정하게 묶고 다니며 얼굴에는 좀처럼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정희를 박 아주머니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아, 박 아주머니 또 왔네. 간병사 김미정이 정희를 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정은 올해 48살로 이곳에서 일한 지 5년이 넘었어요. 신입 직원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정희처럼 말수가 적은 사람에게는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는 듯 묵묵히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걸레, 세제, 진공 청소기까지 모든 것을 정확한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2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희가 간병사들에게 말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개의치 않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를 청소하면서 정희는 습관처럼 주변을 살폈어요. 어떤 방에서 누가 나오는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203호에 입원한 할아버지 한 분을 유독 자주 관찰했죠. 그 할아버지는 다른 노인들과 달리 외부 면회객이 많았고 가끔 정희가 알아채기 어려운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늘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죠. 그때 김미정이 동료들과 함께 정희 근처로 왔어요. 아, 정말 답답해. 어제 203호 할아버지 방 청소할 때 오물통을 엎질렀다니까. 미정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그런 실수를 해? 정희는 수저를 든 손을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식사를 계속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박 아주머니. 내가 말하는 거 들어? 미정이 직접 정희에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심하긴 뭘 조심해. 나이 먹고 청소부 하는 것도 서러울 텐데 실수까지 하면 어떡해. 미정의 말에 다른 간병사들이 킥킥 웃었어요. 정희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쟁반을 정리했죠. 그 손놀림이 유독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후 청소를 마친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떠난 후 그녀는 건물 뒤쪽에 있는 창고로 향했어요. 창고 문에는 큰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정희는 머리핀 하나로 손쉽게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했어요. 정희는 구석진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군용 무전기가 들어 있었죠. 명령 대기 중입니다. 정희가 무전기를 켜며 말했어요. 민들레, 응답 바랍니다.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몇 분간 기다렸지만 답이 없자 무전기를 끄고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녀는 창고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효심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도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하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메고 요양원을 나섰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은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처럼 보였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확고하고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효심원은 평소와 다른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203호에 입원해 있던 이병수 할아버지가 외출 후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간병사들은 부산하게 전화를 걸고 원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이곳저곳을 오가고 있었죠. 언제부터 안 보였다고? 원장이 담당 간병사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원장은 60대 후반의 남자로 평소에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번뜩이는 사람이었어요. 어제 오후 3시쯤 산책 나간다고 하시더니 간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희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청소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가 사라진 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지난 3년간 그 할아버지를 관찰하면서 평범한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을 다 뒤져봐. 원장이 소리쳤어요. 그때 멀리서 쾅 하는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요양원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죠. 저기 연기 나는 거 봐. 김미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소방차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정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창가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걸레질을 계속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고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대.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소리쳤어요. 원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 실종과 폭발 사고가 같은 날 일어난 것이 우연일 리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희는 그런 원장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뒀어요. 오후가 되자 경찰이 요양원에 와서 이병수 할아버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했죠. 정희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다가 잠시 관리실 앞을 지나갔어요. 이상하네. 어제 오후 3시경 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분은 누구죠? 정희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경찰관이 가리키는 화면에는 어제 자신이 203호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아, 저분은 청소부예요. 박정희라고.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움직임이 좀 특이하네요. 일반적인 청소 동선이 아닌 것 같은데. 경찰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정말 검소했어요. 침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낡은 미싱 하나가 전부였죠. 정희는 미싱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손에 잡힌 것은 오래된 구형 수류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녹이 슬어 보였지만 정희는 그것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류탄 옆에는 해양경찰 마크가 새겨진 작은 금속 캡슐도 있었죠. 정희는 캡슐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작전명 바다표범, 목표 이준호, 상태 미완료.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죠. 이준호. 정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28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한편 요양원에서는 원장이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수상한 인상의 남자였죠. 이병수 영감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 치매가 심해서 제대로 된 말도 못했는데. 원장이 손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폭발 사고와 동시에 사라진 건 우연이 아니죠. 누군가 그를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일단 요양원 내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미리 제거하는 게. 남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원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아직은 때가 아니야.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원장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28년 전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정희는 캡슐을 다시 미싱 서랍 깊숙이 넣으며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기다려온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때가 온 거죠. 이병수 할아버지 실종 사건 이후 요양원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희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김미정은 며칠 전부터 정희를 유독 신경 쓰고 있었어요. 경찰이 폐쇄회로 영상에서 정희의 움직임을 의심스럽게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평소 정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미정에게는 이것이 좋은 빌미가 되었죠. 야, 너희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미정이 다른 간병사들에게 속삭였어요. 박 아주머니 말이야. 청소부 치고는 너무 조용하고 묘해. 그러게 말이야. 3년 동안 일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더라. 동료 간병사가 맞장구 쳤습니다.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미정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직원 샤워실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씻고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혼자 샤워를 하는 것이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날은 미정이 일부러 늦게 남아 있었어요. 미정은 샤워실 문틈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그 순간 미정의 눈이 커졌어요. 정희의 등과 옆구리에 새겨진 문신이 보였거든요. 숫자와 기호들이 복잡하게 조합된 문신이었는데 그 중앙에는 삼지창 모양의 기호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어머나. 미정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미정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미정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정희는 미정의 손에 든 휴대폰을 똑똑히 봤습니다. 이미 사진이 찍힌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옷을 입었어요. 미정은 샤워실을 나와 곧바로 다른 간병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야야, 너희들 이거 봐. 미정이 흥분해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동료들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박 아주머니 몸에 있는 문신이야. 봐봐, 이 삼지창 모양하고 숫자들. 헉, 진짜네. 이런 문신을 왜 새겼을까? 분명히 뭔가 있는 거야. 평범한 청소부가 이런 문신을 할 리 없잖아.
소문은 삽시간에 요양원 전체로 퍼졌습니다. 간병사들뿐만 아니라 요리사, 관리 직원들까지 모두 정희의 문신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혹시 조폭 출신 아닐까? 아니면 정가자거나.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일해? 정희는 이런 소문들을 모두 듣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담담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죠. 하지만 원장은 달랐습니다. 정희의 문신 사진을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 문신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삼지창과 숫자, 조합은 해양경찰 특수기동대 출신만이 새기는 작전 코드 문신이었습니다. 특히 폭발물 전문가들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새기는 것이었죠. 원장은 28년 전 그 문신을 본 적이 있었어요. 설마 그녀가. 원장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자신의 원룸에서 거울을 보며 서 있었어요. 옆구리에 문신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어차피 오래 숨을 생각 없었지. 정희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끝장 보러 갈 때가 됐네. 문신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해상작전에서 함께했던 팀원들과의 약속이었어요. 살아남은 자가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맹세였죠. 정희는 미싱 서랍에서 다시 금속 캡슐을 꺼냈습니다. 작전명 바다표범, 목표 이준호. 그 이준호가 바로 지금의 원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편 원장은 사무실에서 긴급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야. 28년 전 그 여자가 나타났어.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실해요? 문신을 봤어. 틀림없어. 박정희. 그때 그 이름이었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조용히 해. 성급하게 움직이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원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28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과거가 드디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거죠. 다음 날부터 요양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정의를 보며 수군거렸고 일부는 아예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정의는 갑자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정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이군. 정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신 소문이 퍼진 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문 덕분에 자신의 정체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2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15일 새벽 서해 인근 무인도 해역이었어요. 해양경찰 특수기동대 소속 박정희는 폭발물 전문가로 특별작전에 투입되었죠. 작전명은 바다표범, 목표는 국제밀수조직의 거점을 폭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 폭발물 설치 완료했나? 팀장 이준호가 무전으로 물었어요. 네, 완료했습니다. 민간인 대피 확인 후 폭파 가능합니다. 정희가 대답했죠. 당시 29살이었던 정희는 팀에서 가장 어렸지만 폭발물 처리 실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특히 정밀한 폭파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은 전설적이었죠. 좋아, 예정대로 10분 후 폭파한다. 모든 팀원 안전거리로 후퇴. 이준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밀수선 근처에 있던 어선 한 척이 갑자기 폭파 지점으로 접근한 거죠. 어부들이 그곳이 위험 지역인 줄 모르고 조업을 시작한 겁니다. 팀장님, 민간인 어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희가 급히 보고했어요. 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조업을 해? 이준호가 당황했습니다. 폭발을 연기해야 합니다. 어선이 안전거리를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정희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준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다. 예정대로 진행한다. 네. 하지만 민간인 피해가.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작전 취소하면 조직이 도망갈 수도 있어. 정의는 믿을 수 없었어요. 평소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던 이준호가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죠. 정의 10초 후 폭파한다. 팀장님, 잠깐만요. 정의가 다시 한번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밀수선이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근처에 있던 어선도 큰 피해를 입었어요. 어부 2명이 중상을 입고 바다에 빠진 거죠. 아, 안 돼. 정의가 소리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어부 1명은 끝내 숨졌어요. 나머지 1명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죠. 사건 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준호가 모든 책임을 정희에게 떠넘긴 겁니다. 폭파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건 박정희의 실수입니다. 이준호가 조사관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팀장님이 예정대로 하라고. 정희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죠. 증거가 있나? 작전 기록을 보면 폭파 시점 결정은 현장 폭발물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이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른 팀원들도 이준호 편을 들었습니다. 계급과 연차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죠. 결국 정의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해양경찰에서 쫓겨났어요. 왜 이러세요? 정의가 마지막으로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정의야. 하지만 이게 조직을 위한 일이야. 이준호의 대답이었어요. 나중에 정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밀수 조직과 이준호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작전은 처음부터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제거해서 이준호가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렇다면 민간인 피해도. 정의는 모든 것이 이준호의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의는 조직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준호는 승진을 거듭하며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갔죠. 현재로 돌아온 정의는 요양원 창고에서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이준호를 찾아 헤맸고 드디어 그가 원장이라는 신분으로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준호. 정의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 원장 김원석? 그것이 이준호가 새로 만든 가짜 신분이었죠. 하지만 정의는 그의 습관과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의는 낡은 교회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28년 전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들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모두 젊고 희망에 찬 얼굴들이었죠. 미안해, 다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끝내겠어. 정의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교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정의는 재빨리 사진을 숨기고 돌아봤죠. 누구세요? 정의가 물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누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의의 눈이 커졌습니다. 28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거든요. 교회 지하실에 나타난 사람은 정의가 28년 동안 기다려온 그 목소리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요양원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누가 있는 줄 몰랐네요. 그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실망감을 숨기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청소하러 왔는데 이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들었던 그 목소리가 환청이었을까요? 28년 동안 기다린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요? 다음 날 정희는 원장의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가 사라진 이후 원장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거든요. 정희는 원장 사무실 근처를 청소하면서 틈틈이 관찰했어요. 어제 브로커가 또 왔더군. 원장이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들 명의로 보험 가입하는 일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경찰이 눈을 번뜩이고 있어. 정희는 걸레질을 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원장이 요양원 입원자들을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거죠. 하지만 그 순간 김미정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박 아주머니, 여기서 뭐해? 미정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청소? 원장님 사무실 문 앞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요양원 지하 창고에서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숨겨둔 서류나 계약서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돌아보니 김미정과 다른 간병사 2명이 서 있었어요. 미정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떠올라 있었죠. 드디어 꼬리를 잡았네. 당신 정체가 뭐야? 미정이 다그쳤습니다. 청소 도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 우리 다 봤어. 서류를 뒤지고 있었잖아. 다른 간병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병수 할아버지 사라진 날도 당신이 수상하게 행동했다고 경찰이 그랬어. 미정이 덧붙였어요. 정희는 이미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원장님께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정희가 말했죠. 원장님은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당신 같은 위험한 사람을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미정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정말로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정희의 과거 기록을 확인했어요. 박정희, 1997년 해양경찰 특수기동대 출신이네요. 민간인 사상사고로 징계면직. 형사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폭발물 전문가였다고? 그럼 최근 창고 폭발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 정희는 자신의 과거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8년 전 억울하게 뒤집었었던 누명이 지금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죠. 이병수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정희가 짧게 대답했어요. 요양원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당신이 평소 그분을 유독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청소 업무 중에 자연스럽게 보게 된 것뿐입니다. 형사는 몇 시간 동안 정희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희를 석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 사이 요양원에서는 원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는군. 원장이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원장은 정희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서 유치장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무전기도 부서졌고 금속 캡슐도 요양원 어딘가에서 사라진 상태였죠. 내가 사라져야 진실도 묻히겠지. 정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희의 기억 속에서 28년 전 동료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누나,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말이죠. 그 시각 원장은 치매가 심한 할머니 한 분의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물론 자신이었어요. 정의가 사라진 지금 더 이상 방해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하지만 원장은 몰랐습니다. 정의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3일 후 정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겁기만 했어요. 김미정과 다른 직원들의 모함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원장은 이미 자신을 완전히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예상대로 차갑기만 했습니다. 간병사들은 정의를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돌아왔네.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일해. 혹시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는 거 아냐? 정희는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청소 도구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사용하던 도구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아, 박 아주머니. 김미정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청소구역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1층 화장실만 담당하시면 돼요. 정희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부르시는데요. 사무실로 가세요. 미정이 덧붙였어요. 원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원장은 서류를 보는 척하며 정희를 흘길 보았습니다. 앉으세요. 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는 의자에 앉았지만 등을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마치 군인이 보고를 받는 자세처럼 말이죠. 박정희 씨,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원장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경찰 조사까지 받은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는 없죠. 다른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정희는 원장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장의 정체를 알아챘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당장 내보낼 수도 없으니 일주일 후 퇴사하는 걸로 하죠. 원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사무실을 나와 1층 화장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청소를 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떠난 후 혼자 남아서 화장실 청소를 마저 하고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누나. 낮고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28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거든요. 문틈 사이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민들레. 정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공무원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들레가 정희에게 다가서며 말했어요. 어떻게 여기를?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나의 무전을 받았어요. 비록 연결은 안 됐지만
주파수를 추적해서 이곳을 찾았죠. 민들레는 28년 전 정희와 함께 특수기동대에서 활동했던 막내 대원이었어요. 당시 22살이었던 그는 정희를 누나처럼 따랐었죠. 민들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정희가 물었어요. 김진수예요. 지금은 국정감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들레가 대답했어요. 국정감사실? 정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비리를 조사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누나, 민들레가 정희의 팔목을 가리켰어요. 아직도 그 문신이 남아있어요? 정희는 소매를 걷어 올려 문신을 보여주었습니다. 2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삼지창과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물론이지. 우리의 약속이잖아.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이제 다 밝혀야죠. 28년 동안 억울하게 살아온 누나의 명예를 되찾아야 해요. 민들레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지? 정희가 물었습니다. 김원석, 아니 이준호에 대한 모든 자료예요. 그가 지난 2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들어 있어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보며 깜짝 놀랐어요. 원장의 실명, 가짜 신분 세탁 과정, 그리고 요양원에서 벌인 각종 범죄 증거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정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28년 동안 누나를 찾으면서 그 사람도 계속 추적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들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97년 작전 당시의 실제 무전 기록이에요. 이준호가 조작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백업 파일이 남아 있었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기록에는 이준호가 민간인 피해를 알면서도 강행 명령을 내린 증거가 명확히 남아 있었어요. 이제 누나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민들레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8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민들레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민들레.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준호는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곳 노인들을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벌이고 인신매매까지 하고 있어. 민들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희는 민들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지막 작전을 시작할 거야.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어. 민들레와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장실 청소를 하며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들레가 제공한 자료들을 통해 원장의 범죄 증거가 숨겨진 장소를 파악했거든요. 요양원 지하 창고 깊숙한 곳에 비밀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곳에는 인신매매 명단, 가짜 보험 계약서, 그리고 브로커들과의 거래 내역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금고를 어떻게 열지? 정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민들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특수 제작된 금고라서 전문 장비 없이는 열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정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가 미싱 서랍을 열었어요. 28년 동안 간직해온 구형 수류탄을 꺼냈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사용할 때가 온 겁니다. 이걸로 금고를 폭파하면 안에 서류들도 다 타버릴 텐데. 정희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민들레가 미리 준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폭파 전에 금고 안의 서류들을 복사해서 외부로 전송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죠. 정희는 지하 창고로 내려가 비밀 금고를 찾았어요. 금고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견고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민들레가 준 소형 카메라를 금고 위에 설치했어요. 폭파 순간을 기록해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시작이야. 정희가 수류탄의 안전핀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9시 평소처럼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1층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직원 교대 시간에 맞춰 작전을 실행할 계획이었거든요. 김미정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정희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내일이면 여기서 안 볼 수 있겠네. 다행이야. 미정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 50분 정희는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 주변을 점검하고 폭발물을 설치했어요. 28년 전 배운 기술을 그대로 활용했죠. 정확히 3시에 터뜨릴 거야. 정희가 시계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2시 58분 정희는 안전거리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장이 갑자기 지하 창고로 내려온 거죠. 뭐야, 이 소리는? 원장이 폭발물에서 나는 작은 소음을 듣고 의아해했어요. 정희는 황급히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위험합니다. 빨리 나가세요.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원장이 정희를 보며 놀랐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정희가 원장의 팔을 잡고 끌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시 정각, 쾅 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지하 창고가 흔들렸어요. 금고는 완전히 박살났고 안에 있던 모든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다행히 민들레의 장치가 작동해서 중요한 문서들은 이미 복사되어 외부로 전송된 상태였어요. 이게 뭐야? 폭발이야. 위층에서 간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건물로 몰려들었죠. 원장은 먼지투성이가 된 채로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지?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원장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28년 전 일을 기억하세요? 이준호 씨.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진짜 신분이 발각된 거죠. 당신이 설마 그때 그 박정희가? 원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28년 동안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그때 경찰관들이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폭발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원장이 정희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 여자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저 여자가 누군 줄 알아요? 국가요원이었어요. 날 죽이러 온 거라고. 정희는 조용히 소매를 걷어 올려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었습니다. 28년 전부터 새겨진 해양경찰 특수기동대의 증표였어요. 국민을 지키는 게 제 마지막 임무였으니까요.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폭발로 흩어진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인신매매 명단, 가짜 보험 계약서, 브로커들과의 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드러난 거죠. 이게 뭐죠? 경찰관이 서류를 들며 원장을 바라봤어요. 원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범죄 증거가 한순간에 세상에 공개된 거였어요. 김원석 씨, 아니 이준호 씨,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그 순간 민들레가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실 직원 신분으로 현장에 도착한 거죠. 모든 증거는 이미 관련 기관에 전송되었습니다. 민들레가 경찰관에게 설명했어요. 정의는 마침내 28년 동안의 한을 풀었습니다.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거죠. 폭발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효시모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이준호는 인신매매와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8년 전 해상작전에서의 진실도 모두 밝혀져서 정의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죠. 정의는 충청북도 괴산을 떠나 서해안 작은 어촌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28년 동안 꿈꿔왔던 평온한 일상이 시작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정의를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여겼고 정의도 그런 일상이 좋았어요. 할머니, 오늘도 바다에 나가세요? 마을 아이가 정의에게 물었습니다. 응, 바다가 좋거든. 정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의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28년 동안 억눌렀던 마음이 바다바람에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들레가 정의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민들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민들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정의가 놀라며 물었어요.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민들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부에서 발급한 명예회복 증서와 28년간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금 통지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민들레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의는 서류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어요. 고마워, 민들레. 너 아니었으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 정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누나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도운 것뿐이죠.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28년 전 젊었던 시절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뭐라고 사실 거예요? 민들레가 물었습니다. 글쎄, 특별한 계획은 없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어. 정의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민들레는 정의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었습니다. 누나, 효심원에 있던 노인분들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됐는데? 모두 가족들과 재회하거나 제대로 된 요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보험 사기 피해자 가족들도 모든 보험금을 환급받았고요. 정의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임무가 진짜로 사람들을 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그리고 이준호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아마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될 거예요.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민들레가 떠난 후 정의는 혼자 바다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어요. 28년 동안 힘들었지만 결국 해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의는 작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어요. 28년 전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비록 세상을 떠난 동료들이지만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편지를 다 쓴 정의는 바다로 나가 종이배를 띄웠어요. 밤바다에 떠가는 작은 배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 정의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28년 만에 밝혀진 진실, 청소부 할머니의 마지막 임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민간인처럼 살면서도
누구보다 용감했던 청소부, 아니, 폭파 전문가 박정희. 그녀가 있었기에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희는 신문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영웅은 무슨, 그냥 할머니지. 정희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정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마을 아이들이 정희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더 대단해. 앞으로 정의롭게 살아가거라. 정희가 아이들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정희는 바닷가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 민들레가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고 효심원 사건 이후 요양원제도 개선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었죠. 어느 저녁 정희는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정희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28년 동안 무거웠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일도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군복과 고무장갑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28년 동안 간직했던 마지막 기념품들이었죠.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지만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박정희라는 이름,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